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허약한 몸 때문에 다사다난한 삶을 산 5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포뇨지질이란 말을 아시나요? 포뇨지질이란 갯버들 같은 체질이란 뜻으로 갯버들의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후두두 떨어지잖아요. 그것이 꼭 체질적으로 허약한 사람을 닮았다 하여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전 포뇨지질이란 말과 딱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릴 때부터 허약했거든요. 저는 팔싹둥이로 태어나 신생아 때부터 병원 신세를 많이 졌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비싼 돈 들여서 낳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는 제가 빠른 년생인데도 제가 몸이 허약해서 친구들을 따라가지 못할까봐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친정어머니의 결정에도 저는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이유 모를 배앓이부터 시작해서 구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진 적도 많아요. 그리고 현기증도 자주 생겨서 여름만 되면 신나게 놀다가 가끔 쓰러지곤 했어요. 그래서 잦은 병조퇴와 병결석을 하기도 했죠. 친정어머니는 제가 학교를 제대로 졸업할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히 나이가 들면서 몸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될 정도로 대학교를 갈 때 무리가 갈 정도로 조퇴나 결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대학교 사범대에 진학했죠. 사실 원체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라 몸이 받쳐준다면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었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요. 밤늦게 공부를 하지 못하는 오랜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는 체력인 건 제 탓이니까요. 커피를 마실 수 없는 몸 상태인 것도 가끔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것도 제 탓이니까요. 제 탓이라고 하니 너무 자기 비하 같나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 운명인걸요. 하지만 이런 저도 고등학생 때까진 제 자신에 대한 비하나 절망을 참 많이 했어요. 왜 나는 팔싹둥이로 태어나서 허약하고 자주 아프고 귀찮게 병원 신세를 많이 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죠. 하지만 나이를 먹으니 아니면 사춘기가 지나서일까요? 이런 저의 몸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자고 남들보다 약하게 자주 운동도 하고 남들보다 더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영양제를 먹고 그러면서 몸을 보강해 나갔어요. 그런 마음과 몸의 노력 끝에 저는 큰 탈 없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사립고등학교 국어선생님으로 재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두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죠. 그런데 궁금하시지 않나요? 대학이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이 몸으로 결혼을 해 아이를 낳았는지 말이에요. 그것도 2명이나요. 솔직히 제 몸에 아이를 낳는 건 도박이었어요. 산부인과에서도 크게 추천이라고 할까요? 막연히 축하만 하지 않았어요. 매번 산부인과를 방문할 때마다 의사는 저에게 남들보다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런 우려가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아이를 지키고 출산할 수 있었던 건 제 의지와 남편 덕분이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제가 몸이 약해서 그런지 제가 외동이어서 그런지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는 꼭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꼭 하고 싶었죠. 그리고 아이는 하나가 아닌 2 이상. 성별은 상관없이 늘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애인을 만날 때도 그런 가치관을 확인하고 연애를 했어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하지 못한 것도 맞아요.
어릴 때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만큼 저는 아이에 대해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제 몸에 유산 없이 두 아이를 갖고 출산한 건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저는 저와 다르게 10달을 푹 채워서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제가 아까 제 의지, 남편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지만 그 복도, 운도 무시 못하죠. 정말 생명이란 건 너무 귀중해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운이 좋았죠. 하늘에 감사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제 남편은 어떤 도움이 되었냐면요. 먼저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제가 같이 근무하는 윤리 선생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윤리 선생님이 남편이 재직하던 정유회사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은 지금 헤어져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저희는 첫 만남 때부터 서로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서로 통하는 게 참 많았어요. 제가 허약한 체질이다 보니 남자는 풍채가 있고 든든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꼭 그래요. 그리고 남편도 아담하고 긴 생머리에 수수한 스타일,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데 제가 딱 그랬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깊이도 맞았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딱 알맞았죠. 그래서 식사만 3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아쉬워 차 안에서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죠. 다음 날도 만나고 그 다음 날도 만났어요. 저희는 일주일 내내 만나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 좋았어요. 앞서 말한 것들도 좋았지만 그 중에서 남편의 다정함이 좋았어요. 그 온도가 너무 적당했거든요. 남편은 겨울에 제가 차에 타기 전에 항상 열선을 틀어놓고 식당에 가면 식기류를 제게 먼저 주고 입가에 음식이 묻은 걸 세심하게 닦아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투는 와중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다정함은 이성을 잃지 않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라도 튀어나왔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일 외에도 하는 게 많았어요. 운동도 골프며 수영이며 배드민턴이며 헬스장이며 하러 다녔고 쉬는 날엔 독서를 즐기기도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남편이 스트레스를 푸는 창구 같았어요. 솔직히 저에게 그런 건 없거든요. 쉬는 날만 되면 지쳐서 잠만 자죠. 영화 한 편이라도 보면 다행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술이나 친구들과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남편의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체력이 있는 남편이 부럽고 남편을 동경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 운동을 다니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했어요. 부끄러운 소리지만 국어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다독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읽어야 하는 책들이 있어서 억지로 읽는 편이었죠. 그래서 남편을 따라 읽어야 하는 책뿐 아니라 이것저것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영화도 참 좋아했는데 저는 남편 덕분에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볼 수 있었어요. 더구나 남편은 영화를 보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었죠. 남편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좋았고요. 정말 제가 했던 연애 중에 가장 유익했던 연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년간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고 그 말을 내뱉기도 했어요. 어쩌면 프로포즈를 한 건 저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연히 남편의 아이가 갖고 싶었죠. 남편을 닮은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았죠.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었어요. 어떤 아이든 남편을 닮은 아이라면 만족했어요.
이런 저의 마음들이 모여 그리고 하늘의 큰 행운이 따라 제 두 딸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일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제 남편에게 가정사가 있거든요. 저희 남편은 두 형제인데 제 남편이 5살이고 도련님이 4살이었을 때 부모님이 별거를 하게 되어요. 사유는 워낙 많아서 하나로 꼽을 수 없어요. 사실 부부싸움이나 이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격 차이라는 말로 뭉뚱그리기도 하고요. 저희 시부모님도 한마디로 하면 성격 차이였어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성격도 맞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잦은 가출과 시아버지의 폭력성, 남편은 차라리 별거를 한 게 나았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처음엔 별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대학 교수시거든요. 의대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일하는 대학에 찾아가 한마디로 깽판을 놓으시곤 했어요. 무작정 가서 교수실을 엉망으로 만들고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험한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자로선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별거를 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그 대학병원 간호사와 같이 살게 되셨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여자로서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전혀 안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를 잠재웠던 말은 매달 생활비를 준다는 시아버지의 회유였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그 대답을 듣고 다시는 교수실로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가 애초에 화가 나서 여자로서 수치심이 들어서가 아니라 생활비를 받아내기 위해 교수실로 찾아갔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죠. 저희 시어머니 굉장히 시아버지를 의존하거든요. 집도 시아버지 명의예요. 시아버지가 자기 명의로 된 집에서 그냥 살게 두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뭐만 하면 시아버지가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집도 돈도 쌀도 뭐도.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다 해줘야지.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시부모님 50년 동안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혼도 안 하고 별거 상태로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매번 이혼하고 싶어 해요. 명절만 되면 그래도 명절이라고 하루는 모이는데 그때마다 이혼 얘기 꺼내고 또 시어머니는 깽판 치고 하루가 끝나요. 정말 명절만 되면 살얼음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도 두 분이 빨리 이혼하셨음 싶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이혼을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뭣도 아닌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시아버지와 내연녀 사이에 딸이 있거든요. 이제 50이 다 되어 갈 거예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딸의 호적이 아직 못 올라갔거든요. 그게 시아버지는 마음이 쓰여서 더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아서 더 이혼 안 하겠다고 하는 것 같고요. 이혼할 거면 돈도 더 주고 집도 주고 다 주고 하래요. 그럼 시아버지가 넌덜머리가 나서 자리를 피하죠.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겠다고 만나뵈러 갈 때도 그랬어요. 너는 이 꼴을 보고도 결혼이 하고 싶니? 어차피 남자는 바깥이라면 놔둘게 되어 있다. 네가 애를 낳으면 안 그럴 것 같지? 다 똑같아. 내 꼴 나고 싶으면 결혼해라.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게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 말은 저에게 한 말이 아니라 시아버지에게 한 말이었어요. 저는 너무 불편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제 남편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죠. 그리고 상견례 때도 조마조마했어요. 결국 저는 저희 부모님께 시부모님이 완벽히 이혼했다고 설명했고 그렇게 알고 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한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요. 게다가 저희 친정어머니는 이혼 가정인 것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어요. 더구나 시아버지는 따로 결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겨우 설득했어요. 엄마, 나도 허약하잖아. 나 데리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안 그래? 그런 말을 해서 겨우 설득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협박이죠. 그리고 다행히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자기 결혼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자기 아들 결혼시키려고 이혼한 척 노력 많이 했죠. 물론 저희 부모님도 매너 있는 분들이어서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상견례까지 잘 마무리하고 결혼했네요. 그런데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에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지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위험이 오더니 신혼여행 내내 아팠네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잔병 치레를 계속하고요. 결국 결혼을 하고 나서 병가나 조퇴를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결혼만 해내면 장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남편 가정 환경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 게임이더라고요. 예전에 남편이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부정적이라고 했어요. 너무 부정적이고 예민하다고요. 저는 처음엔 몰랐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니 반찬이나 다과 같은 걸 많이 챙겨가는데 그걸 볼 때마다 이러셨어요. 뭘 이런 걸 가져오니? 먹지도 않는 거. 차라리 돈을 줘라. 그러면서 제가 가져온 걸 냉장고에 넣지도 않았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서 그게 나름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짜서 알려드리니 그것도 그냥 돈을 달라고 하셨어요. 불편하게 내가 왜 너랑 하루를 자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툭 하면 아픈 척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운전을 평생 안 하셔서 한번 장을 볼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 남편이나 저, 도련님이나 동서가 돌아가면서 운전을 해드리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저한테 전화를 제일 많이 하세요. 남편은 3교대로 피곤하고 의사인 도련님과 동서는 바쁘다고요.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도 학교에서 야근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가끔은 몸이 허해서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이해 못 하세요. 오늘 장 볼 거니까 와라. 못 온다고? 왜? 병원에 가? 또 병원에 간다는 핑계냐? 너는 참 핑계도 좋다. 너는 네 시어머니가 밥 굽는 것보다 너 주사 맞는 게 먼저지? 너 그 정도면 하루아침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고 어찌 부인 노릇 엄마 노릇 한다고 하니? 아니, 네 남편은 3교대 하니까 피곤할 거고 네 도련님이나 동서는 의사인데 내가 너한테 부탁하지 누구한테 부탁하니? 바쁜 애들한테 턱없이 바쁜 애들한테 부탁하랴? 너도 참 생각이 없다. 병원 그거 오늘 안 간다고 안 죽는다. 죽을 거면 진작 죽었지. 그런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는 제가 아픈 걸 꾀병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억울하죠. 하지만 억울해도 어쩔 수 있나요? 정말 시어머니를 굶길 순 없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에 갔다가 나중에 마감한 동서에게 가서 수액 좀 놔달라고 부탁하면 되니까. 저는 헐레벌떡 시어머니에게 갔죠. 저는 헐레벌떡 뛰어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매번 저와 전화를 끊고 시간을 재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빨리 오는지 말이에요. 무슨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저는 불이 나게 갔네요. 바보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겐 또 한 명의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시아버지의 내연녀 말이에요. 그분도 저를 참 곤란하게 하셨죠. 저희가 부부가 되고 시아버지를 아예 만날 수 없으니 종종 찾아뵙는데요. 시아버지가 바깥 음식을 안 좋아하셔서 댁으로 찾아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도 뵙곤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엔 그분을 사모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저희 남편도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시아버지는 주변에 이혼을 했다고 알려서 다들 그분을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결혼 초에 그분이 저에게 오더니 자기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하니까 자기가 시아버지와 함께 사니 자기가 시어머니 아니냐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에게 물어보니 자기 앞에서만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혹여나 시어머니 앞에서도 그분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지 말라고 하고요. 남편도 그분의 요구에 당황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부르자 무척 좋아하더니 반찬을 이것저것 싸주고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언제 오냐고 묻고 애들 잘 크냐고 묻고 사진 보내달라고 하고 시어머니처럼 굴었어요. 처음엔 되게 불편했어요. 정말 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진 않았나 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분 처지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분도 여자로서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누구의 부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위치요. 저희 시어머니에겐 지탄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딸은 또 얼마나 불쌍한가요? 그래서 받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데 전화가 오거나 저희 친정 식구들 먹으라고 반찬을 싸줄 땐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도무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제 스트레스는 심해지고 좀 더 자주 아프게 되었어요. 그러니 학교를 다니는 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제가 결혼 2년 만에 임신을 한 거예요. 제가 학교에 말씀드리자 학교에선 휴직보다 퇴직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남편도 혼자 벌어도 충분하다고 하니 퇴직했어요. 일단 아이가 먼저잖아요. 저 같은 경우 산부인과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대번은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은 뒤로하고 퇴직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배가 부르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배도 자꾸 뭉치고 가슴도 아프고요. 그래서 집에만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자꾸 시어머니가 호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장 봐야 한다고요. 혹은 친구와 약속 있는데 같이 가자고요. 제가 매번 어머니 배가 뭉쳐서요. 몸이 무거워서요 하니까 덜컥 화를 내세요. 나 때는 배불러서 농사도 지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평생 농사도 지어본 적 없는 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좀 우습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대신 첫 아이 땐 도련님이 좀 불러다녔어요. 둘째를 가졌을 땐 동서가 불려다니고요. 부부에게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병원 일도 바쁠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도련님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엄청 착하고 야무져서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몸 관리 잘 하라고 하더군요. 저희 동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 동서는 제 첫 아이가 2돌이 지났을 때 처음 인사를 왔어요. 키도 크고 짧은 단발머리에 시크하고 도도한 이미지였는데요. 게다가 도련님과 같은 의사라고 하니 처음엔 선입견이 있었죠. 냉철하고 인감이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사근사근한 말투하며 경청하는 태도가 너무 뜻밖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죠. 그리고 그건 껍데기가 아니었어요. 동서는 정말 착하고 야무졌어요. 사실 제가 동서가 결혼한 해에 둘째를 가졌는데 둘째도 딸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무척 실망하시고, 아니 실망을 넘어서 제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주에 아들이 하나 있다던데 언제 아들이 나온다니? 그나저나 내가 지어준 보약은 마셨니? 안 마셨지? 그 경단은 먹었니? 에휴,
넌 아들 낳을 생각이 없구나? 아들을 낳아야지. 딸은 낳아봤자 다출가 외인이야. 날 보면 모르니? 우리 잘난 아들들 보면 몰라? 제가 첫째를 낳았을 때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보약이나 알 수 없는 경단을 주셨고 저는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시어머니는 넌 아들 낳을 팔자가 아니라며 죄지은 팔자라고 하셨죠. 아이를 낳은 직후 몸이 부어있는데 말이에요.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제가 2번 다 난산을 했거든요. 저 정말 힘들게 저희 2딸 낳았어요. 과다출혈에 수혈을 해가면서 아이 낳았고 낳고 나서 몸과 얼굴이 못 알아볼 정도로 부어서 남편도 못 알아봤어요. 게다가 특히나 그때 자연 출산을 강요했거든요. 그래서 더 상황이 심각했죠. 전 거의 2번 다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그런 말을 하니 저는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났어요. 시어머니가 휙 하고 병실을 나가시고 얼마나 울었다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모님은 오셔서 시어머니 행세하려고 하시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만들어 온 미역국을 저기에 두고 자기 거 먹으라고 하질 않나. 저희 친정어머니는 그때 사모님 처음 보시고 기겁했어요. 대체 저 사람이 여길 왜 오냐면서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딸을 낳고 동서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온전히 축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어있는데 시어머니가 예상을 빗나가지 않게 동서를 끌어안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잘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하시는 거예요. 저희 동서 네네 하면서 어머니의 진한 포옹을 받더니 그리고 나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을 탁 잡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2아이를 낳으셨어요? 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이성 놓을 뻔했어요. 정말 존경해요. 몸도 약하신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픽 웃으면서 그래봤자 딸이다 딸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동서가 시어머니를 슬쩍 쳐다보더라고요. 에이 어머니, 같은 여자끼리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 낳아봤자 소용없다는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면서. 지금 저희 남편 봐요. 어머니보다 나 더 챙기고 나 어떻게 될까봐 울고. 이 사람이 어머니 때문에 언제 한번 울어봤겠어요? 뭐 딸도 그럴 수도 있지만 전 딸이 아니라 아쉬운데요. 형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 말을 뚝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동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뿐만이겠어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진찰을 받자 자기 병원으로 오라면서 돈도 받지 않고 수액도 놔주고 진찰도 해줘요. 가족 좋다는 게 뭐냐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퇴직을 하고 저희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동서 아이들까지 키워줬어요. 동서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저에게 돈도 쥐어주려고 했는데 제가 좋아서 고마워서 한 일이라 받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동서는 자기 병원에서 저에게 수액을 줄 뿐 아니라 비타민이니 좋다는 건 더 맞추어주고 그랬어요. 선물도 엄청 받았고요. 한우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가방, 저희 남편에게 받은 것보다 더 받았네요. 그리고 저희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동서의 막내가 6살이 되었을 때 저는 작은 공부방을 열었어요. 육아를 하다 보니 딜레마처럼 일이 하고 싶더라고요. 수업을 했을 때 그 보람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강단에 있었을 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생각나는 게 2가지 있어요. 물론 제가 자주 아픈 선생님이라 참된 교사는 되지 못했지만요. 하나는 저희 반 친구들이 국어 성적으로 전체 반에서 3등 안에 들면 제 사비로 과자 파티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애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정말 2등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과자 파티를 열어줬고 그 애들이 무척 기뻐하고 재미있어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부에 재미를 본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언젠가 반 친구들이 몰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연습해서 합창을 해준 거예요. 청소 시간이라 반을 둘러보러 갔는데 갑자기 노래가 흐르더니 준비한 합창을 해주더라고요. 전 정말 감동했어요. 엄청 많이 울었고 같이 운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강단에 서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 공간에서 수업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이 이번 성과금으로 작은 공간을 구비해줬어요. 12년 만에 강의를 준비하는데 너무 설레더라고요. 밤새워 공부방을 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엔 당연히 원생이 없었는데 제가 연속으로 S대, K대, Y대를 입학시키고 입소문이 퍼져 원생이 꽉 차게 된 게 3년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 저 혼자만으로는 수업이 감당이 안 되어서 선생님을 따로 2분, 보조 선생님을 1분 둔 공부방이 되었죠. 그리고 공부방을 확장했어요. 남편이 너무 기뻐했어요. 워낙 제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말하길 제가 너무 건강해졌다고 해요. 수업에 대해 공부방에 대해 고민하고 열중하는 모습도 보기 좋다고 하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또 원흉이었죠. 제가 공부방을 차리겠다고 하자 저희 시어머니는 대뜸 제게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럼 서원이 애들은 어쩌고? 네 도련님이랑 동서 그렇게 바쁜 애들인데 애를 다시 키우라고 한다고? 아니, 너희 애들이야 이제 초등학생이지만 걔네는 아직 유치원생이야? 그건 알면서 까부는 거지? 그리고 대체 애를 왜 남의 손에 맡기는 거야?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다 남의 손이야. 애를 엄마가 키워야지. 넌 대체 교육한다는 애가 그렇게 무식해서 어쩌니? 너 지금 대졸이라고 유세 부리는 거지? 대졸시계나 되어서 애만 키울 수 없다는 거지? 그깟 딸들 키우는 게 무슨 일이라고. 여자애들은 혼자 알아서 잘 커. 그런데 서원이는 아들 아니니? 오히려 아들을 더 섬세하게 키워야 해. 얘가 뭘 모르네. 너 어디 가서 교육한다고 나대지 말아라. 그리고 꼴랑 공부방 한다고 유세를 부리긴. 시어머니는 그러면서 제가 공부방을 하는 것에 무척 불만이 많았어요.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못마땅해 했어요. 그러니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정말 공부방을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공부방 운영에 혼신의 힘을 쏟았어요. 그러니 제가 노력하는 대로 공부방은 성공적인 가루를 달렸죠. 원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러니 학원은 주중에는 밤 11시까지 문을 열어둬야 했고 주말에도 어김없이 학원 문을 열어야 했어요. 명절이나 휴일에도 열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제 삶은 공부방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삶이 만족스러웠어요. 물론 그 삶이 만족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도움도 컸죠. 남편은 3교대를 하면서도 저를 배려해 쉬는 날이나 오후에 퇴근을 하는 날이면 아이들을 돌봤어요. 자기가 직접 애들 학교를 시키고 학원까지 픽업하고 돌아오면 늦은 저녁을 차려주고 간식도 챙겨주고요. 물론 늦은 저녁이나 간식은 남편이 요리를 잘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포장을 해오거나 간편식이었지만 그래도 도와주는 게 어딘가요? 그렇게 해주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늘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러는 게 너무 싫었나 봐요. 어쩌면 자기 아들이 그러고 있는 게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간혹 저에게 전화가 와서 애들 밥은 어떻게 했냐고 묻고는 제가 애들 아빠가 챙겨줬다고 하면 덜컥 화를 냈어요. 아빠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건 엄마가 할 일이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때 야근 중이었는데 어떤 일이 안 풀려서 좀 화가 나 있었어요. 어머니, 그게 정 보기 싫으시면 어머니가 좀 도와주실래요? 도련님 애들도 좀 봐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또 덜컥 화를 내더니만 다음 주쯤인가요? 애들을 시댁으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도련님 애들도 봐주겠다고 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가서 제 험담을 한 모양이에요. 제가 대졸이라고 유세 부리려고 공부방을 차렸다니 꼴랑 몇 평 되지도 않는 공부방 하면서 바쁘다고 난리를 치며 애 아빠한테 애들을 맡긴다니. 게다가 이제는 시어머니한테 애들을 맡기려고 한다고 말했다나요? 그래서 동서가 듣다 못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어머니,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아주버님 일도 바쁘신데 집에서 쉬시면서 손주 봐주시면 되겠네요. 안 그래도 저희 애들도 학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혼자 있는데. 저희 애들도 봐주실 수 있겠어요? 어차피 애들이야 같이 있으면 봐줄 것도 없어요. 걔네들이야 서로 잘 지내잖아요. 친남매처럼. 그리고 저번에 어머니가 제가 시터 쓴다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죠? 동서가 그렇게 나오니 시어머니도 알겠다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와 동서는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게 되었어요. 저는 동서가 그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마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어머니 제가 딸만 둘을 낳아서 별로 안 좋아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마 동서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제 아이들은 맡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시댁에 아이를 맡겨 건강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큰일이 생겼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평소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 근래부터 부종이 심하고 절박뇨라고 아시나요? 소변이 너무 급하게 마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걸 말하는데요. 그것도 심해서 몇 번을 자다가 깨고 실수도 하고요. 체중도 줄었어요. 제가 십몇 년 동안 몸무게가 거의 일정한데요. 체중이 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혈뇨도 보고 변비도 심해져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방문했어요. 병원에 가서 소변검사,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과는 다음 주에 전화를 하면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방문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공부방 일 때문에 시간을 빼기가 어려워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전화를 하니까 글쎄 뭐라는 줄 아세요? 난소암이래요. 난소암 말기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확한 결과냐고 물으니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병원과의 전화를 끊고 너무 충격을 받아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나, 우리 애들이 겨우 20살이 넘었는데 어쩌나 싶었어요. 정말 망연자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보름을 혼자 끙끙 앓았을까요? 혼자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으니 몸도 증상도 더 악화되는 게 느껴지는데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그날 애들이 집에 없을 때 퇴근을 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떻게 하지? 나 난소암이래. 그것도 말기. 난소암 말기는 생존율이 11%라는데 어쩌지? 나 애들 결혼하는 건 보고 가야 하는데. 아니, 손주들도 너무 보고 싶은데. 나 이제 어떡해?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제가 그렇게 말하며 울자 남편은 너무 놀라서 얼어버리더니 이내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11%라도 치료에 게을리하지 말자고 격려해 주었죠. 그렇게 저는 공부방 일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선생님에게 상황을 알린 뒤 맡기고 병원을 오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공부방에 찾아오셨는지 제가 없으니 어딜 그렇게 나돌아다니냐고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치료를 받고 난 뒤여서 예민했어요. 그래서 홧김에 난소암이라고 말해버렸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뭐? 난소암? 그래서 뭐? 지금 내가 쌀이 없다는데 그거 좀 사러 간다고 네 병이 악화되기라도 한다니?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변명거리가 되니? 아무 말 말고 내 말에 토 좀 그만 달아라. 아주 대학 나왔다고 생쇼를 한다. 그리고 난소암이랬지. 그거 네가 다 딸만 낳아서 그런 거다? 아들이라도 하나 낳았으면 그런 일은 없지. 우리 아들 사주에 아들이 있다는데 너 때문에 아주 글렀어. 내가 너희 애들은 키워주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해준 거지.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암에 걸려서까지 그깟 공부방일 할 건 아니지? 그거 주변 사람들한테도 민폐야. 어떻게 너는 욕심이 그렇게 많니? 그렇게 안 생겨선. 아 참,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남은 생 공부방에서 생쇼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헌신해라. 알겠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서러운 마음에 울었어요. 차에 올랐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불현듯 동서가 생각이 났어요. 제 서러움을 알아줄 사람은 동서밖에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동서를 찾아갔어요. 동서는 제가 눈이 퉁퉁 부어서 들어오자 놀라며 도련님에게 환자를 맡기고 저를 원장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사정을 듣더니 시어머니의 행적보다도 제 병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형님이 난소암이요? 아니 그런 줄은 전혀 몰랐어요. 여러 군데 질러 봐보셨어요? 요즘엔 한 군데에서만 질려보시면 안 돼요. 오진일 수도 있고 뭔가 착오가 있던 거일 수도 있고. 아, 그렇지. 지금 다시 해봐요. 소변 검사랑 혈액 검사 다시 해봐요. 지금 바로 소변 보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물 좀 마시고 해봐요. 네? 저는 그렇게 검사를 다시 해봤어요. 동서가 초음파 검사까지 해봤는데 아직 검사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종양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동서는 급하게 전화를 하더니 오진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려 석 달이 넘게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서는 그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정말 오진이 맞더라고요.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난소암 의심으로 검사를 한 사람이 3명. 그중에 저와 이름이 같고 나이가 같은 사람이 있던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동서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피해 보상할 거냐고. 지금 단순한 요로결석인데 난소암 진단을 내려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거냐고요. 처음엔 병원에서 잡아떼더니 동서가 정말 화난 얼굴을 하고 자기도 의사라는 말을 하자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원장실로 부르더니 사례금은 두둑히 할 테니 비밀에 붙여달라고 하더군요. 소송은 하지 말자고요. 동서는 저를 보고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소송까지 할 생각까진 없었고 그래도 난소암이 아닌 걸 알게 되어서 다행이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례금만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남편은 무지하게 화를 냈다가 이내 저처럼 평정심을 찾고 다행이라고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사실을 말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네가 유난이라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돈은 얼마나 받았니? 소송 안 하겠다고 받은 거면 꽤 받았겠네. 지금 그 돈 너 당장 필요하니? 아니면 지금 나한테 보내거라. 내가 어디 쓸 데가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절 한순간도 걱정하지 않은 거죠. 저는 제가 대체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동서도 함께 있었거든요. 동서가 듣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더니 제 손을 잡고 저를 일으켰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 인간 대접해드린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유도 모르겠네요.
제가 왜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 대접을 해줬는지 제가 다 안심하네요. 앞으로 저 여기 안 오겠습니다. 형님도 앞으로 여기 오지 마세요. 이런 대접 받고 올 필요 없잖아요. 참,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지. 그리고 저 오늘 당장 남편한테 댁 아드님한테 말해서 용돈 끊겠습니다. 꽤 짭짤하니 좋으셨을 텐데 아쉽게 됐네요. 그러니 이제까지 잘 하셨어야죠. 저한테만 가시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전 이런 꼬라지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어머님이랑 달라서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그런 거 딱 싫어요. 그리고 저 반드시 시어머니 이혼하게 만들어서 빈털터리로 살게 할 거예요. 그러더니 동서는 저를 데리고 시아버지에게 갔어요. 시아버지가 교수로 다니시는 대학에 가서 시어머니가 이제껏 저에게 하신 모진 말, 모진 행동, 차별 대우 같은 것들을 오목조목 말했어요. 그리 동서는 야무지게 시아버지에게 이혼하실 것을 요구했어요. 이대로 시어머니가 안일하게 지내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서요. 이제껏 저희 애들 키워준 건 고맙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은 한 것 같다고요. 더 이상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고요. 저는 그런 동서의 모습이 기사님같이 멋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동서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겠다고 말했죠.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돕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이혼 합의서를 주었고 당연히 시어머니는 방방 뛰며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저희 부부, 동선의 부부가 침착하게 앉아서 시어머니에게 나머지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너희까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내가 순순히 이혼을 해주길 바라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가 그러고도 내 자식들이고 내 며느리냐? 내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 여자로서 어떤 수치를 겪었는데.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볼펜을 쥐어주고 자리에 앉게 했어요. 어머님, 알죠? 어머님이 어떤 수모를 당하고 여자로서 어떤 수치를 겪었는지 잘 알죠.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님의 모진 말들, 행동을 받아주기엔 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그건 꼬장이죠. 술 마시면 객기 부리는 거랑 같아요. 이해는 하는데요.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쓰세요. 이제 어머님도 아버님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얼마나 좋은 그늘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봐요. 후회해봐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 빨리 쓰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앉혀서 볼펜을 쥐어주었죠. 그럼 내가 말할게. 나는 이번 일로 엄마한테 엄청 실망했어. 며느리도 가족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며느리는 엄마의 시종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도 많이 참았어. 뭐만 하면 네 아빠 때문에 그런 거다. 뭐만 하면 네 아빠가 해줄 거다. 엄마가 여자로서 겪은 수모는 알겠지만 이건 도가 지나쳐. 왜 주변 사람들을 피말리지 못해 안달이야? 엄마 곁에만 있으면 숨이 턱턱 막혀. 알아? 그러니 빨리 써. 시어머니는 결국 가족들의 분위기에 못 이겨 합의서를 썼어요. 그리고 며칠 알아누운 듯 연락이 없었죠. 시아버지는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도 파셨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자기 동생 집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저와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발길을 끊었고요. 간혹 저희 남편과 도련님이 시어머니를 찾아가요. 어쩔 수 없는 아들의 도리가 있잖아요. 저도 굳이 남편의 행동을 말리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용돈은 안 지어주고 온다고 해요. 그것만은 해주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지금 자기 동생을 따라 시청에서 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조경이나 쓰레기 줍기 같은 거요. 아마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일을 하는 거일 텐데 삭신이 쑤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동서는 더 끈끈해져서 자주 카페에 가서 수다도 떨고 식사도 해요. 아이들끼리도 함께 만나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컸으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올해엔 두 식구끼리 해외여행을 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고 있어요.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소홀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남편과 배드민턴을 치고 있어요. 제 두 딸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까지 보려면 오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포로지질한 저의 다사다난한 삶 어떻게 보셨나요? 기사님 같은 저의 동서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제부터 건강하게 몸 관리해서 남은 미래를 충실히 살아갈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